네, 수능 영어 파이널 120지문 세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테스트 2의 5번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만 일단 생각하시고요. 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건 결국 적절한 지문을 적절한 방식으로 던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쑥 보면 적절한 질문을 적절한 방식으로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이어진 이야기여야만 하고, 그걸로 인해 이제 힘이 강력해진다는 건 효과적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빅데이터는 그래서 심층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유의미하다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갖다가 한마디로 합쳐보면은요, 빅데이터라는 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영역이라서 질적으로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뭐랑 뭐가 나오죠? 예술과 인문학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술과 인문학이 어떤 지식의 영역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에 대한 지식의 영역을 지배한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빅데이터는 뭐라 그랬죠?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엮어야 되는데 예술과 인문학이 이야기에 대한 지식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빅데이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과 인문학이 필수적으로 끼어 있어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엮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은요,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학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 테스트 2의 6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그냥 대충 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나와요? placing a comma 나왔죠? 그 다음에 일단 컴마만 놓고 볼까요? 어차피 컴마가 나온 내용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around non-essential element 했으니까, 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컴마를 넣는 습관이 확립되어 있으면, 이 컴마가 바로 이제 구두점 표시를 말하는 거죠. 이 구두점 표시가 생략될 수 있는 상황도 한번 고려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두점을 생략한다는 건 전체 문맥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현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구두점을 덜 쓰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에 쓰이던 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모차르트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쓰이던 글들은요, 시적입니다. 그래서 글이 읽힌다는 느낌보다는요, 낭독된다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뭔가 운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운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게 음악 부호인데요. 현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낭독된다기보다는 그냥 읽히는 글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운율이 필요가 없고요. 운율이 필요 없다는 건 음악 부호가 생략해도 된다. 음악 부호도 구두점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구두점인 음악 부호가 생략해도 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그래서는 이 음악 부호가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는 어떤 전달의 목적은 아니고, 또 현대는 귀가 아니라 눈에 의해서 읽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귀에 의해서 읽혔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읽기 때문에 굳이 음악적인 표현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음악적인 부호를 생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상황은요, 현대에서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음악 보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단어의 상징 자체가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례를 생각해 보면요, 단어가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지 못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현대에 쓰이는 단어가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가 필요해 버려요? 구두점이 필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구두점을 통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문장 보호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문장 보호가 아니라 구두점이죠. 죄송합니다. 테스트 2의 7번입니다. 일단은 도심의 사무실 단지처럼 관광업이 쇠퇴해서 재생의 섬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느낌 오시죠? 바로 관광업이 망하다가 이제 살아남았다는 거죠. 일단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요약을 하면은요, 어떤 되게 쇠퇴된 도시에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일부 지역만 딱 경계를 쳐서 막아요. 격리시켜요. 그리고 이 지역만 관광업을 발달시켜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쇠퇴된 지역이죠. 범죄, 빈곤 등의 문제에 직면한 그런 도시에 있어서 오락과 레저 소비를 위한, 쉽게 말하면 관광업을 위한 어떤 경계를 설정하고 방어되는 구역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요. 특히 왜 그러냐면 개발 공간도 필요해요. 그 와중에 돈은 있어요, 없어요? 돈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어떤 현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만을 갖다 경계를 딱 쳐가지고 관광객을 위한 어떤 장소로 설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이 표현으로는 토리스트 버블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뭐 특이한 표현이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광객만을 위한 장소를 딱 선정해서 거기에다가만 집중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인 환경이나 도시에서 관광업을 위한 단독 구역 설정은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해주고 어느 정도 문제점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 관광지로 오는 손님들이 그 지역을 못 봐요. 그 지역을 못 본다는 건 이 격리된 관광 지역 이외에 쇠퇴된 지역을 갖다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순히 이 관광 지역만에 대한 이미지를 토대로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시로는 이제 볼티모어랑 디트로이트가 나왔는데요. 뭐 당연히 그냥 어떤 느낌이겠어요? 도시 자체는 조금 쇠퇴된 부분도 있는데 관광업으로 되게 성공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굳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관광객을 위해 도시를 나타내는 복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찝찝하시다면 굳이 설명을 하자면 관광객이 이 마이너스한 지역의 관광지에 찾아와요. 근데 이제 이 격리구역 안에 관광객만을 위한 격리구역 안에 이 전체 도시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복제품을 하나 넣는 겁니다. 그 도시의 이미지를 복사하는 거지 이 쇠퇴된 이미지를 복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 자체의 이미지를 복사해서 관광구역 안에만 다시 설정을 해놓고 그게 바로 그 지역의 전부인 척 보여주면서 관광업으로 꾸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2의 22번입니다.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혜택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 생각이 잘 나실 거예요. 왜? 바로 숫자가 하나 나오죠? 인간 공동체는 150명까지는 안정적이다. 150명이 넘으면 안정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역사를 통틀어서 최적의 규모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한계 사이즈라고도 해요. 어떤 사회적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한계 규모 사이즈라고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150명 이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은 150명까지가 한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이 다른 영장류보다 더 큰 협력 집단, 쉽게 말하면 다른 동물들은 150명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큰 협력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경험으로부터 뭔가 학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약간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 150명의 사이즈로 돌아와서 150명 안에서는요, 내가 남들에 대한 어떤 가십을 유포에 대해 이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십이라는 건 이제 소문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해도 이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0명이 넘어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십을 유포해도 이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누가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the losing track of who's who 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A가 자기가 아는 150명의 집단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어떤 C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십이나 루머를 퍼뜨렸어요. 근데 문제는 B가요, 자기가 아는 150명이 있는데 그 150명의 그룹 안에 이 C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B는 이 C라는 사람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아무리 C에 대한 가십을 퍼뜨려도 B라는 사람이 전혀 그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게 바로 losing track of who's who가 되는 거죠. 누가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십을 퍼뜨린 거에 대해서 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재밌는 표현이에요. 150명 넘게 유지하려면 신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봅니다. 테스트 2의 24번에서 25번 지문입니다. 사회적 딜레마 해결책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규제 당국의 긍정적인 가치의 이해를 제공한다.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요약을 할게요. 개인에게는 유익하면서도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이런 사회적 딜레마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있다는 거죠. 규제 당국이라는 건 그냥 법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이 법이 긍정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어떤 사회에서 개인이 자기한테는 유익한데 사회에 해를 끼친 행동을 해요. 그럼 사회는 얘를 막아야 되는 딜레마에 빠졌죠. 네가 유익하긴 하지만 우린 널 막아야겠어라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법이라는 어떤 규제 당국이 긍정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어떤 규제 당국에 대한 예시가 실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일단 공식적인 지도자를 지정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 구성원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 법을 만든다는 거. 이 두 가지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나와요. 이 당국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위험이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당국이 거꾸로 어떤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 및 개인의 이익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쉽게 말하면 그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을 써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애매하게 좀 마무리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뭐라고 해버리냐면 정확히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당국이 긍정적인 일을 위해서 힘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정부가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생산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데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건 무조건 이 당국이 있다고 사회가 있다고 해서 그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이익되는 활동만 하는 거는 아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뭐라 그랬어요? 결국 이 힘의 효과는 사용하는 사람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쪽으로 사용될 것이고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테스트 3의 3번입니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은 사회 경제적 변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원인이다 라고 나왔으니까요. 원래 하던 식으로 한번 분수로 표현해 볼까요? 원인이니까 밑에가 원인이죠. 자, 어떤 세계화나 어떤 기술 혁신의 원인이 있고요. 이거 덕분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일단 놓고 보세요. 기술 혁신 덕분에 경제가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술 혁신의 어떤 장점과 위험, 장단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쉽게 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사회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으로 기술 혁신을 겪어야 되는 과정은 아니래요. 근데 반대로 능동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 혁신을 이끌 수는 있대요. 그게 바로 사회적 포용의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술 혁신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좋을지 나쁠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확실하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본 사람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또 새로운 기회에 적응하도록 원활하게 해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손실은 덜 나도록 이익은 더 발생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허무맹랑하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 혁신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능동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이 기술 혁신의 결과는 누구나 다 불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손해를 본 사람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테스트 3의 4강입니다. 동일업종의 기업 나왔어요. 이것도 내용이 아마 제 기억으로 하나인 것 같은데요. 얘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손쉽게 모방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모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의미를 갖는데요. 여기서 모방은 그렇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함께 위치해 있어서 그 업종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거죠. 혼자 시골에 혼자 가게 하고 있으면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 옆 가게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금방 알기 때문에 금방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어떤 기업에서는 선도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 혼자서 한번 잘라보겠다라고 선도적 혁신을 이끌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고립되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왜? 나만 잘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선도적 혁신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공할지 폭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있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표현을 해요.
종합적으로 정보 공유, 함께 모여 있어서 모방한다는 건 집단의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로 패션 기업이나 어떤 게임에 대한 기업이 나왔어요. 일단 이 기업들의 특징은요, 혁신이 산발적이에요. 뉴머러스하고 스캐터드라고 했죠. 이게 엄청 기업의 수도 많은데 심지어 모여있지도 않고 흩뿌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흩뿌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선도적인 혁신을 이끌어도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글쓴이 입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집단이 정보 공유에 좋기 때문에, 모방에 좋기 때문에 빠르게 모방하는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패션이나 게임도 조금 함께 모여있는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좋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집단이 모여있으면 이제 선도적인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 하나만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방하는 기업을 다 모방을 해서 얘를 결합해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변화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산업적인 모방해서 수정해서 다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국지화 경제 또는 집적 경제, 집적이라든지 집적된다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국지화 경제, 집적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함께 모여 있어서 함께 혁신도 이끌고 모방도 해가면서 수정해 나가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자라는 글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 3이 22번입니다. 대규모 경제활동의 집중이 다국적 기업의 형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내용이 나왔으니까 벌써 다국적 기업의 형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특징이 있죠. 본사는 한국가에 있는데 그 상업활동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단 다국적 기업이 형성되는 이유는 원자재 이용 때문이기도 해요. 원자재가 이제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밖에 없죠, 공장이. 또 값싼 노동력. 제가 특정 국가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특정 나라로 이제 가서 공장을 짓죠.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거기서 뭐가 되냐면, 그 나라에 공장을 갖다 지어준다는 건 그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국적 기업이 그 국가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독립 기반이 약화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옵니다. 다시 표현을 해줘요.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제 일자리를 창출한 거죠. 그 기업 덕분에. 그리고 또 국가가 기업 운영에 세금을 부과해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세금 내셔야 돼요라고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이익을 얻어요.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익도 얻어요. 그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반대로 그 기업은 정부에게서 이권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심화되면 자신의 목표에 맞도록 어떤 정책의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바로 과테말라 대통령이 한번 바꾼 적이 있나 봐요. 미국의 지원 덕분에 군사정부에 의해서 교체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3번으로 넘어갑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입니다. 어휘 지식이 문장 문단의 국지적인 의미를 넘어서 확장되어 포괄적으로는 글이 작동하는 방식에 통찰력을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어휘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떤 거시적으로 글 전체에 대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글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글 쓰는 사람의 단어 선택을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있어서 역사적 기록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어떤 단어 선택을 봐야죠. 이 사람이 이제 역사학자니까 객관적으로 글을 썼다고 하지만 조금 마이너스의 뉘앙스에 풍기는 단어를 하나 썼어요라는 건 이 역사학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려 하지만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게 보진 않구나. 그럼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또한 전문 서적의 과학 같은 거, 과학 논문의 전문 서적에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 문장만 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 글의 구조를 봐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예시가 나왔고, 어쨌든 간에 이런 단어나 구절 선택으로 분위기나 어조를 정할 수가 있고, 또 수사학적인 목적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학적 목적이라는 건 효과적인 어휘를 선택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 독립선언서가 나왔어요. The Creator라고 할 수 있는데 Their Creator라고 나왔죠. The Creator 하면은 신이 하나, 유일신 체제가 되는데요. Their Creator라 해가지고 어떤 신앙 체제는 다양성, 신은 다양할 수 있다는 그런 다양성을 제시했다는 걸 눈치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별거 아닌 단어 선택이 글의 해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이 6번입니다.
인간의 두뇌의 한 특징이 바로 유도고, 그 유도라는 건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조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의외로 내용은 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각체계에 대한 예시가 나오죠. 어떤 색을 보면 정반대의 색을 인식을 강화한다는 거죠. 빨간색을 보면 반대로 녹색 후광이 같이 보인다는 거죠. 당연히 시각체계가 이제 마음으로 와요. 마음에서도 대조가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정반대의 것을 인식하면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반대에 대한 인식, 유도가 문화에도 대입이 돼요. 무언가 하지 말라고 하면 반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인데 문제는 일단 한마디 더 하면, 그래서 모든 금지, 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 거기에 상응하는 허용, 하고 싶다는 촉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인간이 이 대조로 인한 동요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통제력이 없다는 거죠. 부모님이 공부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린이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통제를 못하고 동요를 해버린다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님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상상하면, 또 다른 예시네요. 가지지 않은 걸 상상하면 반대로 갖는 걸 상상하는데, 이 또한 제어를 하지 못해서 갖는 것에 대한 상상에 대한 강화가 되면서 점점 더 이를 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생각을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하나 나왔네요. Every no spark corresponding yes.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7번입니다. 이건 쉬워요. 돌고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돌고래하고, 돌고래의 뇌 크기가 인간 버금가고 협동적일 때는 인간보다 낫다, 이런 내용이죠. 담합의 딜레마가 있어요. 담합이라는 거 우리 함께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협동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딜레마예요. 사람이 어떤 속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뭐 하기로 한 거기에 대해서도 협동의 가치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협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희 거를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협동이 약화가 되고, 결국은 질 낮은 결과를 얻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협동하기로 해놓고 자기 이익을 쫓다 보니까 협동의 결과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번엔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어떻게 됐나요? 물고기 떼를 몰아놓고 돌아가면서 밥을 먹어요. 물고기를 먹는 거죠. 근데 돌아가면서 먹는 자기 차례가 아닌데 남들 몰래 더 먹으려고 해버리면 물고기 떼가 도망갈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고래는 아이고, 나 하나 더 먹자고 물고기 떼 다 도망가서 다 같이 못 먹을 필요는 없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고래의 신뢰성이 우세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2강의 7번입니다. 부동산과 동산 나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맞동산인데요. 부동산과 동산이 나왔는데, 일단 쉬운 건 부동산은 고정된 거라고 했고 동산은 고정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발장이 붙박이로 집에 붙어 있는 거면 부동산이고요. 신발장 우리가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으면 그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재산을 판다는 거,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건 결국은 붙박이에 있는 건 다 팔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 고정된 거, 부동산을 갖다가 우리가 떼어가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합의는 가능해요. 예시가 있어요. A가 팔고 B가 사는 사람인데요. A가 자기가 팔긴 하는데 붙어있던 냉장고를 떼간다고 해버려요. 부동산인데 붙어있는 냉장고 애착이 들어서 떼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B가 그래요, 가져가세요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일부를 떼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B가 그럼 냉장고 떼가니까 그만큼 가격 깎아주세요라고 하겠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반대급부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급부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파는 A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반대급부를 요구당하는 상황까지 가면서까지 집에 붙어있는 그런 붙박이를 떼가겠어요? 떼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밑에 나중에 그냥 냅두세요 할 거예요. forget it.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안 가져갈게요 라고 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실은 부동산이 엉망이고 붙어있는 걸 떼갔다는 건 실은 좋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엉망인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현실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내용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쉬운 내용이 별로 없었고요.
부지런히 공부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